속보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세금을 회피했고 정부를 협박했습니다. 베트남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삼성을 베트남에서 추방할 수도 있다는 폭탄 발표를 내놓은 겁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의혹 보도를 쏟아냈고 일본과 중국 경쟁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 베트남 정부에 접근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대신 투자하겠다. 완벽한 협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을 뒤집는 폭로가 터집니다. 내부 고발자가 등장해 베트남 정부가 제시했던 핵심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고 이 거대한 사건 뒤에 숨은 배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제조 투자 자문가 다니엘 코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경제에 심장을 찔렀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투자 분석가입니다. 20년 넘게 글로벌 공급망과 신흥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소문보다는 수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되물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타이지노 아이시 2024년 이른 봄이었어요.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동남아시아 분기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지수,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반도체 공급망 변화 추이, 흔나이니에나 늘 보던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팀원 하나가 급하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니엘 씨, 지금 뉴스 보셨어요?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열었어요. 화면이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베트남 정부 공식 발표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세금 회피 및 정부 협박 의혹, 설미리얼 기체자 분노남 자르모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짧지 않았어요. 은투아스노와 삼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제조사,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혼자 책임지는 기업, 하노이 인근에만 수십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였습니다. 그 삼성을 베트남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저는 잠시 멍했어요. 분석가 생활 20년 동안 이런 규모의 발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발표가 나온 지 차에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시에 뛰어들었어요.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니케이, 로이터. 한 곳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거의 비슷했어요. 삼성 베트남에서 세금 회피 의혹 직면, 베트남 정부 삼성 협박 주장,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 법적 위기 봉착. 제목만 보면 삼성이 이미 뭔가를 저질렀고 베트남 정부가 그걸 용감하게 폭로한 것처럼 읽혔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의 발언, 현지 언론의 반응, 삼성의 침묵.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삼성이 투자 철수 카드를 꺼내 정부를 협박했다. 출처는 달랐어요. 베트남 경제부 관계자, 현지 경제 전문가, 익명의 정부 소식통.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현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1시간 뒤였습니다.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의 발언은 더 강경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베트남 정부는 투자 관계 전반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엄청났어요.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렸고 베트남 동화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도 긴장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진짠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게 숨어 있는지 저는 당장은 알 수 없었어요. 20년 경력의 분석가도 이런 상황에선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를 쌓아야 했거든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딱 하나만 적었어요. 왜 지금인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2005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존재였어요.
베트남 북부 박린성과 타이응구엔성에 자리 잡은 삼성 공장들은 전 세계에서 팔리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전체가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협력업체, 물류회사, 부품 공급사, 심지어 인근 식당과 숙박업까지.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 수출 통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였죠. 그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악당이 됐습니다. 언론의 표현은 빠르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세금 회피 기업, 정부 협박 기업, 소비자들이 이 단어들을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다국적 기업, 현지 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재벌, 누군가는 아주 정교하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팀원들을 불렀어요. 회의실에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표정이 무거웠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를 했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건 전부입니다. 왜 지금인지, 증거가 있는지, 누가 이걸 기획했는지. 팀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삼성 측 입장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삼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침묵이 첫 번째 이상한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싱가포르의 이른 아침은 조용합니다. 도심의 소음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죠.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바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밤새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업계 동료들, 현지 파트너사, 투자정보 구독자들 모두 하나같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삼성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샤워도 미루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간밤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었어요.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짧은 단신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이 눈에 걸렸습니다. 일본 제조업체 베트남 정부의 투자 확대 의향 전달. 기사는 짧았어요. 2단락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삼성 발표가 나온 지 정확히 16시간 뒤였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푸나시온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기사 속 일본 기업들은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일본 전자기업이라는 표현만 있었어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직접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발표 직후의 민감한 시기에 정부 관계자가 외국 기업의 투자 의향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협상 전략상으로도 그건 상식 밖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메모를 이어 적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였어요. 이번엔 중국 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파트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 혹시 봤어? 화웨이 자회사 쪽에서 베트남 하노이 산업단지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는데. 저는 잠시 멈췄어요.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생산기지는 그들에게 우회로가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삼성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됐는데 일본과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투자 분석을 해왔지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상황을 관망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빠져나가는지 확인한 뒤에 움직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마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팀원 미아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 제조업 공급망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팀원이었어요.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도 저보다 훨씬 탄탄했습니다. 미아 베트남 산업부 쪽에 연락해 볼 수 있어? 삼성 발표 이후 외국 기업 접촉 현황이 궁금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오후에 나왔습니다. 미아가 조용히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다니엘 씨, 이나멜루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녀가 가져온 메모를 펼쳤습니다. 일본 기업 2곳, 중국 기업 3곳, 그리고 대만 기업 1곳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베트남 정부 및 산업단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비공식 채널이었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압니다. 투자 결정에는 내부 승인, 타당성 검토, 법무 검토까지 최소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발표 당일에 이미 접촉을 시작했어요. 즉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아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접촉들 정부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건 아닐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컨라이트님 확인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긴 해요. 정부가 삼성 발표를 했으면 상황이 정리되길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 동시에 대체 투자자를 받고 있다는 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국제 투자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공급망 관련 투자 포럼에서 베트남 관련 토론이 급격히 늘었어요. 주된 화두는 하나였습니다. 베트남이 삼성 의존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가 대안인가? 저는 그 토론들을 읽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협박 의혹도 아직 조사 중이었고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삼성 이유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마치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요. 누군가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는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생산 규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 약 1억 5천만 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약 20%, 삼성 협력사로 등록된 베트남 현지 기업 수 수백 개, 직간접 고용 인원 수십만 명.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삼성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의 수출 구조를 20%씩 책임진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관계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자리를 탐내는 경쟁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였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함 때문에 삼성은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크다는 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베트남의 20%를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의존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경쟁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중국은 슬며시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번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20년 동안 넘보지 못했던 그 자리, 삼성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 공급망 생태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요. 그러니 움직임이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삼성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세계적인 기업이 이런 공격을 받으면 보통 즉각 대응합니다. 법무팀이 나서고 홍보팀이 움직이고 공식 성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은 발표 이후 2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주가가 흔들리고 언론이 떠들고 경쟁자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서울에서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질문을 크게 적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공식 성명도 반박 보도자료도 임원의 짧은 코멘트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 침묵을 다양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매체는 삼성이 사태의 심각성에 당황한 것이라고 했고 어떤 매체는 내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더 나아갔어요. 삼성이 반박하지 못하는 건 반박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해석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기업을 분석해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위기 대응은 더 정교합니다. 삼성 규모의 기업이라면 글로벌 위기 커뮤니케이션 팀이 따로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내부가 완전히 붕괴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거나 삼성이 붕괴됐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삼성의 공개 발표 대신 움직임을 보기로 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공급망 데이터였어요. 베트남 박린성과 타이응 구엔성 공장의 물류 흐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 항만 물동량, 부품 수입 통관 데이터, 현지 협력사들의 주문 동향, 이 숫자들은 정상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거나 감산에 들어간 흔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확인한 건 인사 동향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진짜 위기에 처하면 임원들이 움직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외부 법률 자문이 투입되고 위기 대응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삼성 관련 임원 동향을 추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베트남 담당 임원들이 조용히 서울 본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개 일정이 취소되고 외부 행사 참석이 없어졌어요. 내부에서 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미아가 현지 소식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박린성 공장 인근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쪽 협력사 중 한 곳의 물류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전한 내용이었는데 공장 내부에서 특정 생산 라인 가동 데이터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생산 관리가 아니라 라인별 이전 가능성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2번 읽었어요. 이전 시뮬레이션. 이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기업이 생산 이전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건 단순한 대비책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대안을 수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라인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이전 비용은 얼마인지, 대체 부지의 인프라는 충분한지, 이걸 계산하는 건 이미 결심의 영역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삼성은 화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공개적으로 싸우는 건 상대방의 프레임 안에서 노는 겁니다. 삼성 탈세, 삼성 협박이라는 단어가 이미 전 세계 언론에 박혀버린 상황에서 반박 성명을 낸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진 않아요. 오히려 언론이 다시 그 단어들을 반복하는 빌미가 됩니다. 삼성이 그걸 모를 리 없었죠? 대신 그들은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저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자문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삼성과 가까운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내부 분위기가 어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니엘, 지금 삼성은 화난 게 아니야? 지쳐 있는 거야. 지쳐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션네버 캔민진, 그가 설명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마찰은 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금 협상, 현지 규정 변경, 고용 조건 분쟁. 그때마다 삼성은 협상하고 양보하고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협상 요청이 아니었어요.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감이 덕분이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미 인도 쪽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어. 인도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삼성한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거든. 땅도 있고 인력도 있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인도, 인구 14억, 급성장하는 내수 시장, 영어 가능 기술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정부. 베트남이 삼성을 몰아내려 한다면 그 자리를 채울 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보다 훨씬 큰 규모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전략만 있었죠. 그게 진짜 이상한 정적의 이유였습니다. 폭풍전의 고요가 아니었어요. 장기전을 준비하는 기업의 집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삼성의 침묵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약함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의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보다 더 강한 카드가 있었거든요. 숫자였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삼성이 만들어낸 일자리, 삼성이 가져다준 기술 이전과 인프라 투자. 이 숫자들은 어떤 성명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이 삼성 없이 지금의 수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숫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삼성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스스로 그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식고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너무 깔끔했어요. 공격이 나오고 경쟁자들이 달려들고 삼성은 침묵하고 마치 각자의 역할이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증거 자료. 그걸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발표 자체를 뉴스로 다뤘지 증거를 분석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여론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경쟁자들은 그 틈새를 노렸습니다. 아무도 멈춰서 묻지 않았어요. 이 증거가 진짠가? 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트남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영문 번역본과 베트남어 원문을 나란히 놓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작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자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총 12페이지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공식 발표와 함께 배포한 문서였어요. 세금 회피 의혹의 근거, 협박 정황의 증거, 관련 기관의 의견서.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꽤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다릅니다.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세금 관련 수치들이 나왔어요. 삼성이 신고한 이익과 실제 추정 이익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가 있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그럴듯했어요. rare 하지만 출처가 없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추정 이익을 계산했는지 방법론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여백에 물음표를 적었습니다. H-choice 5페이지였습니다. 그 문장이 처음 나왔어요. 삼성 측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의 세금 조정 요구에 대해 투자 철수 카드를 꺼내 정부를 압박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그리고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 증언.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고 어떤 자리에서 나온 말인지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에 같은 문장이 또 나왔습니다. 표현이 살짝 달랐어요. 삼성 관계자가 협상 자리에서 투자 철수를 언급하며 정부를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 출처는 이번엔 업계 관계자 제보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9페이지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표현됐어요. 삼성이 직접적으로 철수를 카드로 활용해 정부 당국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확인됐다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확인됐는지는 없었어요. 저는 세 문장을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5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의 문장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삼성이 투자 철수로 협박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세 문장 모두 출처가 달랐어요. 정부 관계자, 업계 관계자, 복수의 경로. 마치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인상을 주도록 구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어요. 서로 다른 출처가 동일한 문장을 쓴다는 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같은 소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유통시킨 것이거나. 저는 미아를 불렀습니다. 이 문서에서 삼성이 실제로 협박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 회의록이든 이메일이든 녹취든. 그녀는 문서를 다시 훑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어나이즈드 셋은 해임 없어요. 으깨암. 전부 증언 기반이에요. 그것도 익명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이 실제로 탈세를 했다면 국세청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문서 어디에도 공식 조사 기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세무당국이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의혹이라는 단어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서 아니라 문서 밖을 봤어요. 이 자료가 공개된 직후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오전에 나온 기사들을 시간 순서로 정렬했어요. 첫 번째 기사가 나온 건 발표 후 30분이 차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였어요. 그 기사 안에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투자 철수를 카드로 정부를 협박했다는 내용이요. 2번째 기사는 싱가포르 매체에서 나왔어요. 역시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3번째는 홍콩 금융 전문지였어요. 30분 안에 세 나라 언론이 동일한 표현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발빠른 기자라도 발표문을 읽고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이 기사들은 발표와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 말은 기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발표 전에.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미리 준비된 기사, 동일한 문장, 출처본 수리 없는 설진 항야는 이 3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래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가장 처음 이 문장을 쓴 사람을 찾는 것, 최초 출처를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어요. 틀이 걸렸습니다. 미아와 저는 기사들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A 기사는 B 기사를 인용했고 B 기사는 C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들었고 C 매체는 베트남 정부 발표문을 원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의 최종 출처는 정부 발표문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발표문 안에서 협박 문장의 출처는 익명의 증언이었습니다. 거대한 인용의 사슬이었어요.
하지만 맨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같은 문장을 반복했지만 그 문장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결론을 노트에 적으면서 잠시 멍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큰 사건이 증거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언론은 빠르게 움직이고 시장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처음에 강하게 프레임을 던지면 나머지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를 채웁니다. 삼성 탈세, 삼성 협박. 이 두 단어가 먼저 자리를 잡자 모든 후속 보도는 그걸 사실로 깔고 들어갔어요. 저는 팀원들을 불러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미아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만들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삼성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이에요. 히스로님, 또 다른 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프레임을 만든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슈니케리 키르다 그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마주쳤거든요. 누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메시지는 밤 11시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팀원들은 퇴근한 뒤였고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버쇼리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베트남 국가 코드였습니다. 게슈리어러스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보통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왜인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엔 씨 맞죠? 삼성 건 분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등이 굳었어요. 누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내나 이상이 알았어요. 다만 자신이 베트남 정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코엔 씨, 이번 사건은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어요. 제가 파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전화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3분 뒤였어요. 암호화된 메시지 앱으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잠시 보안 점검을 했어요. 악성 파일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일은 단순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어요. 베트남어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긴장감은 언어를 몰라도 느껴졌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 약간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중간중간 삼성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저는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어 통역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거래해온 파트너였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이 민감하다고 미리 말했어요. 그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버스소니다. 번역 결과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저는 번역문을 읽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나누는 업무 지시였어요. 권위 있는 목소리의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키티넴 내용은 명확했어요. 삼성 측과의 협상 내용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정리하게 협박이라는 표현을 써. 그쪽에서 먼저 카드를 꺼낸 것처럼 만들면 돼. 그리고 잠시 뒤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론 쪽은 내가 따로 챙길게. 저는 파일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3번 들었어요. 번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번역문과 대조해서 들으니 오역은 없었습니다. 다 내용문 샹건의 성의션 분명히 비에스로 누군가 삼성을 협박 기업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직접 마주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업 음해, 프레임 조작, 이야기로는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녹음 파일로 손 안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이번엔 파일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음성 파일이었어요. 하나는 이미지 파일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열었어요. 내부 메신저 캡처였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짧은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통역사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저선엔 번역이 왔어요. 메신저 내용은 이랬습니다. 보도자료 초안 확인했어. 협박 관련 내용 더 강조해줘.
증거 없어도 돼. 복수 출처로 처리하면 돼. 하메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답장. 기사는 내일 오전에 맞춰 나갈 거야. 발표 직후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준비했어. 그 아래 또 다른 메시지. 헤어지오. 헤이. 그 타이밍에 일본 쪽도 움직일 준비됐대.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발표 직후에 기사가 미리 준비됐다는 것. 제가 처음에 이상하게 느꼈던 그 속도. 본인, 셔버트 이해결학산 리선sam팔자 기사가 실제로 미리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 쪽 움직임도 연결돼 있었어요. 발표 당일 베트남 정부에 접촉한 일본 기업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세 사람의 대화였어요. 통역 결과를 받아보니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성이 언제쯤 베트남을 떠날 거라 예상하는지, 그 이후 어떤 기업이 들어오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과는 이미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삼성 공장 부지의 임대 계약 만료 시점까지 언급됐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삼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기업을 앉히려는 사전 기획. 세금 회피 의혹도 협박 프레임도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저는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공개하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삼성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이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내부 고발자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보내는 거죠?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으숀, 짧았습니다. 저도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짧은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걸 멈추려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파일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했어요. 이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삼성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해야 할지도 고민했어요. 이 파일들이 진짜라면 삼성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만 알지 그 공격의 실제 구조는 모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기획한 게 누구인가?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를 추적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어요. 저는 투자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가 배후를 찾는 방법은 형사와 다릅니다. 저는 사람을 쫓지 않아요. 트리네르님. 돈을 쫓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 삼성을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는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반드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준비의 흔적이 투자 데이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팀원들과 역할을 나눴습니다. 미아는 베트남 산업단지 투자 유치 공문과 공개 입찰 자료를 뒤졌어요. 또 다른 팀원 레이는 동남아시아 제조업 관련 벤처 캐피털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직접 베트남 현지 부동산 및 산업용지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사흘 뒤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미아가 가져온 자료였어요. 베트남 북부 박린성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내부 문서였는데 미아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외국 기업 투자 의향서 접수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삼성 발표가 나오기 3주 전이었어요. 벌써 두 곳에서 투자 의향서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한 곳은 일본 기업, 다른 한 곳은 국적이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의향서 내용은 둘 다 비슷했습니다.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조립 공장 부지, 대규모 면적, 장기 임대 희망,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인접한 위치였어요. 3주 전에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발표도 나오기 전에. 저는 이 문서를 레이에게도 보여줬어요. 그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레이가 추적한 벤처 캐피털 데이터에서도 이상한 흐름이 잡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제조업 공급망 관련 펀드 중 몇 곳이 삼성 발표 직전에 베트남 전자 제조업 관련 자산을 조용히 매입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발표 이틀 전, 사흘 전. 이 시기에 이 자산들을 매입했다는 건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노름, 내부 정보 거래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건의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베트남 정부 안에 누군가가 삼성을 밀어내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는 금융 세력이 연결돼 있었고 사전에 이익을 챙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페이퍼 컴퍼니를 역추적했어요. 몇 개의 법인을 거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인, 다시 홍콩 법인.
전형적인 자금 세탁 구조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파고들면 실제 수익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 법률 자문사에 의뢰했어요. 답이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홍콩 법인의 실제 배후에는 중국계 자본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중국 국영 기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국 민간 자본과 연결된 투자 그룹이었고, 이 그룹은 이전에도 동남아시아 제조업 공급망 관련 투자를 여러 차례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빠진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 페네트로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쪽 기업도 추가로 확인했어요. 의향서를 낸 일본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중소전자 부품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를 거슬러 올라가니 일본의 한 대형 종합상사와 연결됐어요. 그 종합상사는 과거에도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투자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직접 경쟁하는 특정 전자기업과 오래된 거래 관계가 있었어요. 슈링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을 공격한 건 베트남 정부 내부의 일부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이 빠진 자리를 차지할 준비까지 마친 외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정부의 발표를 신호탄으로 활용했어요. 발표와 동시에 언론이 움직이고 시장이 흔들리고 경쟁자들이 달려드는 구조를 사전에 설계했던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아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베트남 정부가 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세력만 연루된 걸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제 판단은 이랬습니다. 베트남 정부 전체가 이 계획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낮았어요. 정부 안에서도 삼성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이 사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내부 고발자가 저에게 연락한 것 자체가 그 증거였어요. 하지만 특정 세력이 권력을 이용해 발표를 밀어붙였고 외부 자본이 그 뒤를 바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어요. 아무도 노리지 않는 자리는 이런 규모의 기획이 필요 없습니다. 삼성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 모든 판이 짜졌던 거예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뒤에나 이 사건은 삼성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공격한 겁니다. 보고서가 외부로 나간 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 보고서를 곧바로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법률 검토도 필요했고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람용으로만 돌렸어요. 팀원 6명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자문 2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였어요. 홍콩의 한 금융 전문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였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베트남 삼성건 관련해서 내부 문건을 갖고 계신 거 맞죠?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경로로 내용이 새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파편적으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성 공격이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 발표 전투자 의향서 접수 사실, 페이퍼 컴퍼니와 외국 자본의 연루 정황. 파편이었지만 파괴력은 컸습니다.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베트남 동화가 흔들렸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지수가 하루 만에 눈에 띄게 움직였어요. 베트남 호찌민 증권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랬어요. 저는 삼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는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계산을 빠르게 했어요.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 나라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증거 없는 협박 프레임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가? 내 자산을 그 나라에 두는 게 괜찮은가? 투자자들은 그 질문에 발로 대답했어요.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도 나왔어요. 베트남 투자를 검토 중이던 몇몇 유럽 제조업체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지 파트너사들을 통해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박린성 산업단지 쪽에서도 긴장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협력사 중 몇 곳이 신규 계약을 잠시 보류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실제로 어떻게 할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있어야 자신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협력사들에 연결된 베트남 현지 중소기업들은 더 불안해했어요. 수십만 명의 생계가 이 불확실성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무거웠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일자리였고 가족들의 생계였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가 베트남 경제 안에서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그게 흔들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지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건 달랐어요. 베트남 정부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강경했어요.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고 조작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발언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미 투자자들의 판단이 내려진 뒤였거든요. 틀 뒤에는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나와서 삼성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사흘 전 강경 발언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계산이 시작된 거예요. 요리나님, 삼성 없는 베트남의 수출 구조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수출 20%가 증발한다는 것, 수십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 협력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 이 숫자들 앞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주에 옛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쪽에서 일하는 경제학자였어요. 그가 메데헤섬션 다니엘, 베트남 쪽 내부에서 심각하게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어떤 재검토냐고 물었어요. 이번 사태 전체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못 건드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최레푸인, 잘못 건드렸다. 그 표현이 정환해야 쓰는입니다. 삼성을 흔들면 삼성만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삼성은 베트남 경제 안에서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둥이었어요. 기둥을 건드리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 당연한 이치를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몰랐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풍은 계획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갔어요. 외부 자본을 등에 업고 삼성 자리를 노렸던 세력들. 그들이 원했던 건 안정적인 생산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경제 신뢰도가 흔들리자 그들의 계획도 흔들렸어요. 불안정한 나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그들에게도 리스크였으니까요. 자신들이 만든 불안정이 자신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만든 판이 삼성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판이 됐어요. 저는 그 전개를 보면서 20년 경력 중 가장 선명하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기업은 공격받을 때 드러납니다. 평소엔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거기 있고 당연하게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그걸 흔들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가 보입니다. 스타크처 삼성이 그랬어요. 공격이 시작되자 삼성의 무게가 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베트남이 흔들린다는 것. 그게 삼성의 진짜 크기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완전한 마무리는 아니었어요. 세상의 일들은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작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조용히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 남았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건 사실이었지만 최종 결정은 남는 것이었어요. 다만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삼성과 베트남 정부 사이의 새로운 협약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더 명확한 규정, 더 투명한 세금 구조,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변화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혼란이 없었어도 됐을 일들이었거든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2달간 불안 속에서 일했습니다. 협력사들은 계약을 보류하고 기다렸어요. 베트남 경제 전체가 불필요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과 계획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요. 국제투자 컨퍼런스가 열린 건 사건 종료 3주 뒤였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였어요. 동남아시아 투자 환경을 주제로 한 연례 행사였는데 그 해는 특별히 베트남 세션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발표를 요청해 왔어요. 이번 사건을 분석한 사람으로서 강단에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투자 흐름, 증거 분석, 배후 추적 과정. 하지만 그건 이미 보고서에 다 있었어요. 컨퍼런스 청중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서니 300명이 넘는 청중이 보였어요. 투자자, 기업인, 정책자문가, 언론인,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왜 삼성인가? 왜 하필 이 기업이 표적이 됐는가?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도미원, 저는 계속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삼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노리지 않는 기업은 이런 공격을 받지 않아요. 누군가 빼앗고 싶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자리를 탐냈던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메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 20년간 누적 금액, 고용 인원, 기술 이전 규모, 현지 협력사 수, 청중 중 몇 명이 메모를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도미원,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삼성은 베트남의 공장을 세운 게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 생태계 안에서 수십만 명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세상에 없어요. 한참 실습이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어요. 기업은 세금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신뢰가 사라질 때 떠납니다. 회의나 기긴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이 두 달을 돌아봤어요. 처음에 모니터를 열고 그 발표를 읽던 싱가포르 사무실, 베트남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손이 떨렸던 밤, 투자 의향서 날짜를 보고 멈췄던 순간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삼성의 강함이 아니었어요. 한국 제조업이 세계 경제에 박아놓은 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쌓아온 신뢰, 인프라, 관계.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누군가 흔들려고 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리나베이에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금융도시 싱가포르의 야경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먼 북쪽 어딘가에서 베트남의 공장들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불빛이 켜진 채로 수십만 명이 일하면서 세계로 나갈 제품들을 만들면서 누가 흔들려 해도 멈추지 않았던 그 공장들이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지속이었어요. 성명이 아니라 생산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삼성은 이번 사태 내내 보여줬어요. 20년간 쌓아온 것이 어떤 프레임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저는 분석가입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저는 하나를 더 믿게 됐어요. 20년의 신뢰는 어떤 조작으로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 신뢰를 만든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만든 나라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을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